김탁 이사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는 뭐 평소랑 비슷하지만 오늘은 MC로 함께하게 되셨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뭐 싶네요. 엄청 영광입니다. 앞으로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주자주 나와주실 수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잘해야 반응이 좋아야 그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잠시만 여러분께 또 공지를 드리자면 저희 화요일 팀과 수요일 팀이요. 이호석 팀장님과 제가 원래 수요일 진행인데 화요일로 가게 됐고요. 우리 화요일 팀이 수요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호석 팀장님과 화요일에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저희 1, 2부 모두 함께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이사님? 네네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1, 2부 아주 알차게 준비했고요. 3부까지 오늘 아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많이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도 자료 다 올려놨거든요. 1, 2, 3부 더 활발하게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 얘기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웃고는 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데일리 시황 이런 거 브리핑하고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운용을 되게 오래 하면서 왜냐하면 바이사이드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매일매일 시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황이라는 거는 장중에 그런 부분들을 다 혼자 스스로가 정리되고 딱 시장 3시 반 마감 딱 되면 모니터 끄고 이제 내일을 위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나치게 많이 복귀하는 거는 또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오늘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브리핑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네, 맞아요. 저도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하루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송하는 날은 언제나 좀 이렇게 편한 날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요즘 시장도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 주주분들이 많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이미 많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뉴스에서 언론에서 이제 왜 조정받는지는 거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더라, 어떻게 얘기해 듣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뉴스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뉴스 안은 뉴스를 보면 팩트와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그쵸. 기자분들의 의견도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어떤 임팩트 있는 뉴스,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뉴스는 정확하게 팩트를 분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팩트를 보고 이 팩트가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이냐. 주가에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 이 3가지 의사결정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하면 어제 있었어요. 어제 금융이랑 금감원에서 온라인 금융 플랫폼 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중개인지 약간 어떤 광고인지 이 회사가 버는 어떤 수익을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금융위 금감원에서 이제 중개로 판단해서 시정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 행위가 될 경우 문제는 금소법상의 금융상품 판매 및 중개자문 등을 할 경우 등록 또는 인허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영업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쟁점이 핀테크라는 회사가 이 업체의 서비스가 중개냐 광고냐 이게 쟁점인데 판단을 내는 겁니다. 이거를 중개로. 그래서 실제 그럼 이 회사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이제 카카오페이 등 이런 핀테크 회사한테 24일 날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중개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등록만 하고 그러면 문제 없는 걸까요? 등록만 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실제 등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일단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지만 펀드의 중개는 개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그렇고요. 보험 중개는 보험 대리점 등록이 필요한데 지금 보험업법에서는 전자금융자가 보험 대리점 등록이 불허합니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가 24일까지 등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영업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보험이나 펀드 중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온라인의 전방위적 규제 아니냐로 하면서 이제 오늘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건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냈죠. 자기네들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영업은 계속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잘 이런
법을 위반하지 않고 네.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 저는 시장에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어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왜 이렇게 주가를 많이 뺐냐라고 보면 좀 약간의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성장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장주 안에서의 약간의 교체 매매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 이제 보면은 옛날에 성장주의 대표주자, 그럼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투자해서 우리가 성장 섹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는다. 물론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예. 근데 요즘에 시장에서 보면 대안이 좀 생겼어요. 수소차나 전기차. 예. 그 성장 섹터 안에 대안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네. 최근에 모멘텀이 수소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께서 일부 이쪽으로 좀 차익 실현해서 좀 이 성장 섹터 안에서의 어떤 교체 매매 욕구가 강한 찰나에 약간 좀 트리거가 생긴 거죠. 좀 시기가 맞아 떨어졌다. 예,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느낌? 뭐 그런 게 이제 저는 첫 번째 요인.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일부 정치인 분께서 맞아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뭐 플랫폼에 대한 어떤 과도한 수수료를 재조정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잖아요 오늘. 그렇죠. 네,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 20%를 조정하겠다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 20%가 어떤 20%냐?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이버 쇼핑의 커머스에 대한 어떤 수수료냐, 아니면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그 택시 콜 수수료냐,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니까 정말 전방위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된 거죠. 근데 택시콜 같은 경우에 또 예전부터 좀 이슈나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예측들도 많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수수료 그 수수료가 20%예요. 예, 약간 거기에 좀 20%? 네, 20%. 예, 예. 꽤네요. 택시 회사에서 받는 게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절대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예, 좀 그런 거고 네이버는 사실은 입점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매출에 연동되는 그런 수수료를 받고 있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불편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잠깐만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카카오 이제 오늘 현재가 이제 차트인데요. 네. 네, 굉장히 뭐 저기 오늘 좀 처참했네요, 그죠? 주가가 이제 점심시간 전에 화면에 봐도. 네, 한번 쫙 급락했다가 이제 살짝 반등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뉴스에 의해서 급락을 하면 급락을 한 뒤에 주가가 반등하려면요,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오면 안 되고 오후에 서서히 반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뉴스에 의해서 어떤 주가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가 매수 세력들은 보통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차분히 고민하다가 오후에 주문을 내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외국인과 기관들은 한 번에 스팟으로 사지 않아요. 시드라는 거래소 하거든요. CD 네. 아세요 혹시? 몰라요. 케어풀 디스크레션이라는 약자인데 네. 그냥 소위 말하는 증권회사 이 브로커한테 내가 오늘 카카오 만주 살게라고 되면 시분할로 사는 겁니다. 꾸준히 조금씩. 실제로 외국인들은 CD로 하면요, 브로커의 재량으로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만약에 주가가 막 12% 빠졌는데 더 안 빠질 것 같으면 막 빨리 삽니다. 실제 브로커들의 어떤 역량으로 주문을 많이 배분해요, 외국인들은.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브로커들이 책임을 좀 많이 져야 되니까 네. 그냥 시분할로 삽니다. 정확히 나눠가지고. 분단위, 초단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이면서 오후 들어가지고 더 이렇게 차분하게 주가가 반등하는 보통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살짝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아주 단타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예, 단기적으로 카카오라는 회사가 이런 대형주가 시가총액 70조짜리 회사가 10%가 빠져? 그러면 이거 한번 짧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트레이딩 한번 해봐야겠다. 예, 그런 어떤 상황으로 들어오면서 근데 결국엔 이 정도로는 들어올리지 못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종가 저가 부분이 끝났고, 근데 저는 좀 희망적인 부분은 이건 철저히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희망적인 부분이 공매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보면은 이 공매도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양이 많이 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중을 잘 보셔야 돼요. 끝에 비중 보이세요? 7%. 네. 이 7%가 어떤 거냐면 오늘 거래한 대금의 실제 공매도한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카카오를 100억을 팔았으면 7억이 공매도인 거예요. 그럼 그 전날 얼마였죠? 6%죠. 네. 네. 그러니까 전날에 사실 이 뉴스를 접한 투자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공매도가 있었고, 그러네요. 전날부터 네, 전날에 배로 많이 늘었죠. 늘어났네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카카오가 원래 공매도가 많은 회사입니다. 좀 내려볼까요? 그러면 8%도 있고요. 8월 보면은 6일 날, 이날은 11%입니다. 뭐 네. 특별한 이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평소 공매도 수량 중에 많았지만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네. 왜 그럴까요? 글쎄,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공매도를 했던 투자하고 지금도 뭐 있지만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공매도할 이슈는 아니라고 본 거죠. 이게? 오늘의 상황. 그러면 저도 사실 이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파급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네. 내일도 모레도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제 주주분들한테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어떤 이런 이슈를 노려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빠졌다기보다는 이 공매도 이제 비중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들고 있던 분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 종목들이 생긴 거예요. 성장 교체 섹터 매매? 안에서. 교체 매매. 네. 네. 이 안에서 수소차도 좀 더 사고 싶고 전기차도 더 사고 싶고 오늘은 또 시장의 컬러가 약간 이제 이런 카카오 네이버 뭐 바이오 다 안 좋고 전반적으로 뭐 은행, 뭐 철강 뭐 이런 약간 소위 말하는 경기 회복되는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관련 그런 가치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자극이 됐던 거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카카오가 60조 밸류에이션의 논쟁은 계속 있는 회사예요. 그런 논쟁은 근데 언제나 안고 가는데 제가 어떤 그 방송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언제 팔아라 어느 쯤에 팔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화면이 있어요. 네.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매출 성장률이 꺾일 때 30% 미만으로 꺾이면 그때 줄여도 되고 카카오는 마진이 안 나올 때. 네. 근데 지금 둘 다 아직 그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매도 타임은 아니다. 네, 오늘 한 10%뭐 얻어 맞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고 저도 뭐 사실은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규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주식의 격언 중에 정부와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정부가 하는 규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막 지금 욕할 수도 있어요, 정부. 예. 내가 막 카카오 주주야. 왜 이런 거지? 근데 사실은 정부는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액션들을 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불편하게 만들어도.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아까 이제 규제와 주식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썼지만 규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안고 가야 된다. 특히 이렇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안에서는 정부는 계속 규제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거는 가운데로 가고 싶은 거죠. 지나치게 성장을 많이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굉장히 성장하면 피해보는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하면 소위 말하는 뭐 택시가 상생한다고 하지만 일부 택시 업체들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콜해가지고 자기 확장할 수 있는데 카카오가 모든 콜 비즈니스 다 가져가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요. 네. 일시적이라고 만약에 보시는 거라면 네. 미보유자인데 네. 만약에 내일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 친구들이. 음. 그럼 좀 담아도 되는 시점일까요? 친구들입니까? 그렇게 한번 표현해 아무튼 봤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평소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네이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0조 후반, 카카오가 60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디까지 빠질 건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왜 갖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바툼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가 지금 60조인데 나는 한 50조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한선을 잡고. 네, 하한선을 잡고 거기까지는 내가 한번 이 주식을 한번 내가 좀 길게 한번 끌고 가보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 50조 주가가 아무리 좋아도 굉장히 빠지는 구간에서 과격하게 빠질 수 있어요. 오늘처럼. 네.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나름의 바텀 라인, 저는 락바텀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예. 저한테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빠지면 저는 저의 투자 포인트는 바뀌지 않았다. 예, 사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그럼요. 10개 더 여쭤봐도 네. 네. 아니 이번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 대표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모습 보고 아마 알리바바, 텐센트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급락하고 영향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좀 다르게 다른 결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정부가 하는 규제와 한국이 하는 정부의 규제의 방향성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약간 아무래도 공산주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어떤 빅테크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어떤 헤게모니, 본인들이 지배력을 갖고 싶은 거죠.
예, 그런 게 있는 거고 저는 한국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를 지배하고 싶어서 이런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로 인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그게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든 진짜 우리의 후생을 위해서든 우리의 공정사회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 정부처럼 과격하게 규제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규제가 되게 불편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나 정부 규제는 불편한데 너무 불확실성을 크게 전방위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마 가장 좀 다들 주목했던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아주 그렇죠.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더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까 이거 카카오 공매도 비중 말씀드렸고 네. 네이버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 네. 네이버는 더 안심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오늘 공매도 비율 2.5%. 네. 상당히 네. 카카오와 비교하면 그렇죠. 양호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주가 폭락은 굉장히 과격하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성장 비즈니스, 그다음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의 이 하이 멀티플을 받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이런 변동성은 일부 있다. 이거는 좀 우리가 투자자로서 좀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정부 규제는 분명 불편하지만 정부 규제를 너무 확대하지 말자. 네.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규제는 인지하고 품고 가되 확대 해석해서 너무 네. 과민 반응하지 하지 말자. 말 것. 규제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게 정부 역할이에요. 그쵸. 네. 저는 좀 주식하는 입장에서 뭐 굳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정치적인 얘기는. 이게 많은 걸 함의하고 있는 네, 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지나치게 네이버 카카오가 독점으로 폭리를 취하고 우리 소비자들의 많은 후생들을 불편하게 해. 그러면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 커머스에 입점한 그런 어떤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그런 어떤 자영업자분들과 직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너무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홈쇼핑보다 훨씬 수수료가 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걱정, 이런 말씀 네. 하면 또 그런 걱정하죠. 그럼 나중에 네이버가 다 쇼핑을 다 장악하면 그때 되면. 올리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부가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링 같은 걸 좀 정해보자. 무조건적으로 야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냥 만약에 너희가 되게 잘 되고 있어. 후생을 위해서 너희에게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수수료를 한번 정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공정 경쟁을 막지는 않게 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저는 규제 좋아요. 규제에서 우리가 굉장히 공정사회를 만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보다는 너무 남용을 하게 됐을 때 너무 커졌을 때 그 정도 상한선 정도 정해주는 그런 정도의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혹시 정치권에서 보고 계시면은 한 번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께서 그러시다고 합니다. 네. 누군가 한번 보시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네.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네. 보시지 끌려가는 거 않을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끌려가는 거 아니고 모르겠네요. 네, 남영동. 절대 그런 일은 없을 네, 겁니다. 남영동. 저희 집이 민주주의 남영동. 국가니까. 네, 남영동.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여기까지 남영동 하고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들어보긴. 네. 옛날에 좀 이렇게 잘못하면 많이 끌려가는 곳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남영동. 어마무시한 곳이었다고. 네. 남산 쪽. 네. 팀장님, 효석 팀장님 계실 때 그 하시던 그 유머와 재치가 방금 다시 빛났네요. 예. 네, 오늘 약간 진지 컨셉이셔서 그래요? 약간 오늘 코드가 약간 바뀌셨나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지금 어떤 부분? 남영동 갈까봐. 예.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1부 이제 슬슬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봐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하나 더 얘기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 네네. 하나 더 잠시만요. SK 케미칼. 네. 오늘. 맞아. SK 케미칼. 네, SK 케미칼. 네. 이거는 제가 사실 SK 케미칼 굉장히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워칭하는 종목은 아닌데 오늘 좀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굉장히 시장이 거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아사리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네. 오늘 아사리판이었는데 이제 싱가포르 헤지펀드 메트리카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네. 와 이게 주주 제안서를 발송했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SK 케미칼이 한 70% 가까이 갖고 있어요. 네. 이거를 시가로 얘기하면은 거의 한 15조 돼요. 근데 이 15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SK 케미칼 시총이 3.3조입니다. 오늘 올라서 그러니까 겨우 20%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요구하는 이 헤지펀드가 요구하는 게 지분을 한 20% 정도 팔아라. 팔아서 배당해라.
배당하면은 우리가 한 4조 정도 배당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 4조는요 거의 지금 더블업인 거죠. 지금 주가 수준에.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이야기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현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네. 주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였는데 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 회사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듣보잡 펀드면 의미가 없는데 이 회사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에요.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 펀드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봤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나름 굉장히 그동안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한 회사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라인에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소프트뱅크가 네, 라인 그 공개 매수할 때 너무 싸게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거. 네, 보내서 나름 굉장히 좀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오늘 갖고 왔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이제 처음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런 것들 한번 되게 의미 있는 뉴스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 사실은 회사에서는 뭐 현실 가능성 없다고 굉장히 치부할 수 있지만 주주들의 입장에서 이런 거 한번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네. 한국에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거의 없잖아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헤지 펀드가 이번에 한 거지만 소액 주주들이 좀 힘을 모아서 이런 목소리 낼 수도 있을까요? 가끔 이사회가 주주의 어떤 주가에 관심이 없다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이 봤고 저도 많습니다. 이제 그 주주이다 보니 맞아요. 그런 온라인에서 그렇게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좀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 중 하나거든요. 지금 지나치게 이제 주주들의 어떤 의견에 귀를 많이 안 기울이고 물론 최근에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있긴 해요. 한국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귀 기울이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플랫폼 그런 어떤 툴이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기관으로서 이제 많은 기업들을 미팅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딜리버리를 하지만 개인 분들은 사실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는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어떤 게시판 이런 데다 보딩에다 올리는 건데 맞아요. 사실 그런 거 보딩에다 올리는 거는 큰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보딩에 올려가지고 효과 있는 거는 블라인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 네, 지금 블라인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플랫폼이 좀 만들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들 저희가 짚어봤고요. 2부 이어가 볼게요. 아마 저희 이 코너는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탁 이사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이름하여 현직 펀드 매니저의 실시간 기업 리뷰 진행해 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가 원래 이제 이런 리뷰를 하지는 않지만 요즘 다들 좀 고민이 많으실 때인 것 같아서 뭐 상담까지는 아니고요. 리뷰를 저희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시청자분들이 종목 올리실 때 뭐 이런 형식 아니면 이런 종목 뭐 이렇게 기준점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뭐 잘 되고 있는 거는 안 올리셔도 될 것 같고 조금 힘들다.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모든 종목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말씀드린 거. 말고 좀 대형주, 중소형. 테마주는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펀더멘탈이 좀 나오는 소위 말하는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좀 커버를 하는 펀더멘탈이 좀 나와주는 재무제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선 주자로 누가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그 사신 분이 더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혼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뭐 걱정되는 마음에서 해주신 말씀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 네,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한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이제 15년, 16년 동안 운영했고 뭐 개인 투자까지 합치면 20년 좀 넘는데 그런 나름의 경험 동안 종목들을 더 알아서 제가 진단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도 좀 끌고 가도 될 것 같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면 너무 환영이죠. 그게 잘 틀려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기회 주신다면 저도 좀 이따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아까 하네요. 저기 물어보신 종목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좋은 종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지금 당장 아니고 몇 년 후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에 뭐 한 2, 3년, 최소 뭐 2, 3년, 길게 한 5년 정도의 그 처음에 투자했을 때 투자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모아 나가면
그러니까 모아 나갈 때 이제 제가 이제 성장주 모아 나가는 전략, 피라미딩 전략 제가 많이 권고해 드리는데 네. 빠질 때 사지 마시고 오를 때 사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저는 네. 사실은 빠질 때 사고 있었는데요. 그런 거였군요. 네, 상장주는 이거는 오를 때 사는 거였군요. 다음에 제가 한번 요건 다시 한번 자세히. 네네. 네, 네. 이것도 좀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실시간 기업 리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그냥 기업을 탁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을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그런 기업들을 올려주시되 특별히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도 좀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좀 것 더 같아요. 제가 좀 더 고마운 거는 네. 투자를 처음에 했을 때 간단히 이걸 왜 샀는지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아요. 그 투자 포인트가 흔들렸는지 그러네요. 저랑은 다른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거든요. 좋네요, 좋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왜 샀는지 까먹었어. 그럼 내일 지금 시간에는 지금 끝났으니까 내일 당장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너 왜 갖고 있어 그러면 그 10초 안에 짧게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중원부원 막 길게 얘기하잖아요. 투자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면서 다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그거 주고 그게 계시네요. 중요한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회사 말씀을 해주시면서 처음에 이걸 왜 매수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써주시고 거기 추가적으로 궁금한 이슈 있으면 더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피라미딩 그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카카오를 안전하게 산다 그러면 카카오가 오를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빠질 때 오늘 같은 날 사는 게 아니고. 아유, 네. 오늘 살 뻔했네요. 아니 오늘 사시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피라미딩 전략은 그게 맞다. 그 전략으로 한다면 네, 그렇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고민을 하시는지 아직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분이 없으시구나. 투자 기준 제가 지금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그 이유를 갑자기 네. 너무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시느라 아. 바쁘셔서 그런 걸까요? 제가 예. 한번 볼게요. 지금 뭐 거의 들어와 계신 분이 한 10명 이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 투자의 이유는 아닌데요. 그 기준점 말씀해 주시기 전에 자주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연전연승님의 질문인데요. 네. 유안타증권 외국계 대주주를 앞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의 팔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어떤 판례 말씀하시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팔릴 가능성 팔릴 네. 무슨 판례라 그래가지고 팔릴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유안타증권은 뭐였죠? 제가 처음에 질문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네. 여러분 단순한 질문보다는 일단은 질문 올려주시면서요. 처음에 왜 이걸 매수하게 됐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기대했던 바. 돼요. 그래요? 해주면 감사한 거고 그렇습니까? 그냥 올리셔도 됩니다. 네. 네, 여러분 그렇게 네. 이왕이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유안타증권 네, 어떤 거였죠? 유안타증권에 대한 포인트 네네. 이거는 근데 주가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팔릴 가능성? 그런 거는 이제 약간 너무-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기회로 네. 미루고요. 지금 그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너무 채팅창이 금방 올라가니까 제가 이게 한글 너무 파일에 좀 붙여놓을게요. 지금 한 10분 정도 계셔가지고 지금 얼마 안 계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럴 리가 저희 지금 네. 3,700분이 넘게 계십니다. 그런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저기 했을 때는 제가 너무 종목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정말?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막 올라오고 그때 아까 계속 쓰고 계셨던 겁니다. 잠시만요. 네. 에너지 자원 빈국이라는 일단은 두산중공업이고요. 매수 이유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에너지 자원 빈국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태어나 늘 자원이라는 욕구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생각에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셨대요. 네. 14,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서 일단 보유는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떨지 14,000원? 네. 그러면은 그 증자 전인가 보다. 그죠? 그러셨나 봐요. 네.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은 사실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터치하긴 한 건데 그래요? 볼게요. 네. 좀 느리네. 자, 요거 제 모니터 보이나요? 지금?
아마 보이죠? 예, 보인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말씀드릴 때 역사 얘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 이 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분이 구독자라고 하나 어떻게 말씀드리나 시청자분. 네, 시청자분께서 두중을 샀을 때 에너지 빈곤. 되게 좋은 컨셉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본인이 봤을 때 이제 한국이라는 곳이 에너지가 없고 이 에너지를 계속 디벨로핑하고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회사 투자했다는 포인트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자선하는 거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이 2007년도에 16만 원 갑니다. 네. 16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계속 빠지죠. 이때 이제 담스 플랜트가 활성화되고 원전이 되면서 진짜 뭐 엄청 많이 이제 조정을 받는데 진짜 많이 갔었네요. 예.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글로벌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또 나름 지나치게 이제 2007년도 이때 좀 수주를 받았는데 좀 저가 수주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 13조까지 가요. 두산중공업 시가총액이. 네.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자본 조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시장에서 계속 캐피탈 자본을 계속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EV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는 커졌지만 실질적으로 주주들은 굉장히 엄청 힘든 거죠. 주주들의 어떤 주머니에서 이제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통해서 회사가 지금 생존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건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보면 지금 어떤가요?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는 어떤 풍력 이런 거 굉장히 비즈니스가 확장성이 있죠. 잘 될 것 같죠. 근데 과연 2007년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보다 좋을까요? 두산중공업이? 2007년도에는 그때 이제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때 중동에서 엄청나게 수주바람이 불 때입니다. 담스 플랜트든 원전이든 끊임없이 화력발전소든 엄청 확대할 때예요. 그때 두산중공업이 내는 이익의 체력과 지금은 비교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이 좀 하셔야 된다. 고민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옛날에 10몇만 원이었네. 뭐 15만 원 갔다가 지금 2만 원인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 8분의 1 토막 났네. 이게 아니고 그때랑 기업 가치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지금 11조에 과연 살만한 회사인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와 비교하면 두산중공업이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는 더 나이스하진 않다고 봐요. 네. 앞으로 뭐 풍력 쪽 계속 열리겠지만 글쎄요. 그때처럼 지금 엄청난 수주의 어떤 그 잔고가 쌓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단기간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고민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시각에 대해서. WTI55님께서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마 최근에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뭐 TV 보시는 분들, 영화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관심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드는 저도 참 애착이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이제 상장한 이후에 계속 엄청 트레이딩도 하고 한국에서 되게 좋은 포지션,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방송 제작사인데 드라마 제작사인데 주가는 왜 안 될까? 그죠? 작년에 코로나라는 어떤 그 정말 사상 초유의 팬데믹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그 비대면 관련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다 좋았는데 넷플릭스도 그랬고 근데 이제 보면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2조에서 뭐 3조 사이 지금도 2.5조 이렇게 빠져 있는 이유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문제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시장과 지금 아직 시장에서 확신을 못 줬습니다. 시장에. 아 그래요? 시장에 그러니까 확신을 못 줬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드는 드라마가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옛날에 그 이병헌 씨 나오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던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보셨구나.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근데 뭔지 아는데. 총 쏘고 이런 거. 저도 보지 않았다 보니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제목이 저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것이 아무튼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그런 드라마로 돈을 잘 벌고 하는데 문제는 분기별로 실적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제
기업을 볼 때 네.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거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회사가 드라마가 잘 됐는데 그다음 그 분기에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랑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는 그걸 만들어 오면 제공하는 데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구조는 되게 심플하잖아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는 비용을 1년에 딱 이렇게 합니다. 캐펙스라고 하는데 내가 1년에 비용을 이만큼 쓸게. 아시아, 한국에는 이만큼 배분하고 미국에는 이렇게 쓸게. 비용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네. 연초에. 그리고 돈은 매달 구독료로 꾸준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야.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심플하고 예측 가능하니까 넷플릭스를 PR 50배, 100배를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100배 주고 사는 사람은 나 100년 기다릴 수 있고 50배 기다리는 사람은 50년만 기다릴게. 네. 멀티플은 그렇게 계산하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아쉬운 게 드라마가 대박이 나도 감가상각이라는 이슈가 또 있고 본인들이 제작을 하니까. 그렇죠. 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끊임없이 비용도 올라가. 물론 넷플릭스도 비용이 올라가죠. 드라마 제작 비용이. 네. 근데 이제 배우들의 어떤 비용도 많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될지 아직 시장에서 결정 못했어요. 그동안은 주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언제 사야 되냐? 이 회사가 비용을 어떻게 버는지,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네. 꾸준하게 우리 회사가 연간으로 OP 마진 이렇게 가져가고 탑라인 그로서 매출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가 제자리에 찾아갈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기준점을 딱 말씀을 해주셨네요. WTI 오님이 경쟁 심화, OTT 경쟁 심화 수혜주로 이거 구매했다고 하셨는데 컨셉은 맞아요. 네, 컨셉은 스튜디오 드래곤 스드가 만드는 드라마는 굉장히 잘 팔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스드의 주주들한테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아직 시장이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확신이 드는 순간 스드 주가는 많이 올라도 따라 사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서머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종목은 컴투스고 펀더멘탈이 괜찮고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했는데 흘러내리신다고 향후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를 좀 물어봐 주셨어요. 컴투스 펀더멘탈이 어떤 게 좋아서 사신지 모르겠는데 컴투스는 게임주 치고는 밸류에이션이 매우 싼 주식이에요. 네. 근데 왜 쌀까? 이제 그게 중요한데 컴투스가 내는 신작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사실은 핫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투스가 이제 썸머저 하나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네. 잘 벌고 있는데 계속 1000억에서 뭐 700억 왔다 갔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뭐 1조 중반? 올해도 좀 주가 빠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게임주를 시장에서 볼 때는요. 신작의 흥행 가능성에 많이 베팅하고 두 번째가 신작을 내는 역량이에요. 근데 이제 컴투스가 보여준 게 서머너즈 말고는 아직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매력이 있어요. 쌉니다. 네. 1000억 정도 버는 회사고 굉장히 쌀고 시가총액이 1조 대면 싼데 문제는 신작이 되는 걸 확인하고 주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작이 정말 잘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봐야 돼. 그러면 그때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컴투스가 신작에서 그동안 보여준 역량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먼저 반응하진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작이 되고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유진김님이 엄청 지혜로운 말씀을 채팅창에 하나 써주셔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네. 지금 이사님께서 종목별로 체크하는 포인트를 메모 중이시래요. 같은 업종은 비슷하니까 네네네. 현명하게 지금 네.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답은 아닌데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주식을 제가 이제 연구하고 주가를 전망할 때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저의 심플한 잣대로 그렇게 봐야 나중에 향후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네.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바이와 셀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심플하게 저는 접근하는 법을 많이 좀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도성님, 박범진님이 두 분이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한 분은 평단가가 41만 원이고 합병을 포함한 향후 주가 전망 궁금하다는 말씀이셨고 권도성님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년 성장, 향후 성장성을 보고 다 따져보고 투자를 하셨대요. 최근에 SK와 합병 발표, 기업 가치 희석 이슈가 있는데 SK 주식으로 신주 받아도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가 보네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저도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저는 이번 합병 발표 좀 아쉽다고 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SK 머티리얼 투자하는 투자자가 SK 코퍼레이션 주식 갖고 싶어서 사신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K 머티리얼즈는 없어지는 회사인 거죠. 상장이 폐지되고 우리가 SK 코퍼레이션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SK 머티리얼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SK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반도체의 어떤 그런 부품 소재를 만드는 데서도 탁월하지만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익스펜션 능력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난 회사입니다. 계속 M&A를 하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까지 확장을 하거든요. 응급지까지. 네. 이런 투자 포인트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아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즈 주가가 여기서 오르려면 SK 콥이 같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환 비율로. 네네네. 무거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아쉽지만. 그 SK 얘기도 마침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지주형 투자사라고 전망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30에 산 이후에 계속 빠지시고 고점에 산 것 같다고. 질문 주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주회사는 어떤 투자 포인트로 사셨는지. 지주회사라는 거는 그냥 일반 회사랑 좀 다른 포인트들을 봐야 돼요. 어떤 포인트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가치는 뭘로 결정될까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볼 때 그냥 굉장히 간단한 질문. 그 기업의 이미지? 나머지 회사 죄송합니다. 네. 이거 그냥 찐 웃었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예. 편하게 하십시오. 네. SK였죠. 할 말을 잃으신 거 아닙니다. 네, 지주사는 뭘 봐야 하는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가치. 자회사의 가치.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증시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채팅창 보고 있었어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주회사가 많아요. 그 지주회사가 보면은 미국 증시에 보면은 알파벳이 상장돼 있잖아요. 구글이 상장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알파벳의 자회사가 구글이거든요. 네.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알파벳 주가만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더블 카운팅의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블 카운팅은 뭐냐면 우리가 주 SK라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한 20조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 돼 있는데 자회사들이 SK 이노베이션, SK텔레콤 뭐 이런 자회사들이 또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한 재산이 좀 있다. 한 1억 있다. 근데 이제 이 얘는 좀 안 맞네. 아무튼 우리가 계속 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SK 코퍼레이션이. 왜냐하면 자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이 자회사를 합친 또 지주회사가 또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그럼 SK 코퍼레이션은 기업 가치는 자회사 주가가 완전히 엄청 오르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SK가 하고 있는 그냥 그 자체 비즈니스, ENS 같은 이런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숙제가 두 가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올라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30%냐 50%냐. 네네. 하지만 아무튼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SK 이노베이션이 내가 좋아 보여서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배터리랑 어떤 EMP랑 어떤 뭐 정제 비즈니스가 좋다. 정유 비즈니스가 그럼 이노베이션을 사지 SK 콥 안 사거든요. 내가 SK텔레콤을 좋아 보이는데 SK 지주회사 사지 않거든요. 텔레콤을 사죠. 이런 어떤 수급이 뺏기는 것도 있고. 그렇군요. 그럼 SK 주가 좋아지려면 숙제가 두 가지인 거예요. 얘는 자체 비즈니스 좋아야 되고 자회사도 좋아야 되고. 근데 지금 SK콥이 올해 좀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자체적으로 뭐 수소에 대한 비즈니스, 확장성 이런 거에 좀 굉장히 투자자들이 좀 환호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회사가 계속 뭐 기업 가치 뭐 얼마까지 보내겠다.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자꾸 얼마까지 기업 가치 보내겠다 이런 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조용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진하이솔루스 얼마 전에 그 공모주 좀 관심 많이 받고 그래도 그 성적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주가. 일진하이솔루스는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수소 포지션에서 독보적인 그런 어떤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저도 이거 주변에 공모주 무조건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수소 비즈니스 자체가 확장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까지 간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진하이솔루스가 한 매출이 한 수소 관련 매출이 1,000억대 중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 3조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편하진 않다. 하지만
앞으로 수소에 대한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팔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오롱 인더가 한 3, 400억 되고요. 수소 매출이. 네. 효성 첨단 소재가 한 7, 800억 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지금 2조 대거든요. 효첨선은 지금 3조 대고 네. 다른 타이어 코드에서 돈을 많이 벌고 네. 그래서 수소 쪽으로는 얘네들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아니 마침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KYH님이 네. 수소 산업에서 중요한 탄소 섬유 생산 업체라서 샀는데 네. 많이 올랐대요. 근데 피라미드 방식으로 계속 좀 사도 되는지 물어보시네요.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탄소 섬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효첨소가 탄소 섬유 1등 회사라 그 확장하는 캐파를 확장하는 그런 속도를 보시면 효첨소 지금 주가 수준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주가 오늘도 한 8, 9% 올랐는데 여전히 좀 확장 가능성이 있고 탄소 섬유는 굉장히 수소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 저도 궁금했는데 좋네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HY님 질문인데 수소는 좀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탄소 섬유가 매우 중요해요. 이거 포인트네요. 네. 기준점을 잡아주시니까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저 아까 지주사랑 자회사 이것도 다른 그 회사에도 좀 적용이 가능하니까 오늘 그렇죠. 네, 좋은 시간이네요. 네. 일단 HY님 질문 좀 이어가 보면 현대건설이었고 건설 업황 좋아지고 있고 PBR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이슈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짚어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현대건설은 건설주의 대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GS나 대림 이런 거는 이런 회사들은 좀 내수 쪽에 국내 주택 분양 쪽에 좀 더 포커싱 돼 있고 현대건설은 이제 해외와 국내를 동시에 하고 또 자회사가 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 네. 그런 어떤 상장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좀 고민할 게 더 많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싼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네. 근데 확장성을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건설 섹터 내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아무튼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그거를 만약에 그게 단순히 그냥 공연불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쵸. 또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뭐가 수혜냐? 그러면 이제 GS건설이나 뭐 그런 현대산업개발 같이 국내에 많이 이렇게 포커싱 되어 있는 네. 이런 데는 수혜고 현대건설도 수혜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해외 쪽도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커요. GS나 대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쪽을 걸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는 장담하기 어려워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비싸게 상장하더라도 현대 엔지니어링 때문에 현대건설을 산다?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시겠지만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에는 괜찮았지만 상장 즈음에서는 주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알짜 자회사가 상장하는 순간 이거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인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군요. 바로. 네. 오늘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나오네요. 한국이 지주회사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삼엔지는 이제 해외 쪽 이제 EPC를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 쪽 수주가 그렇게 녹록하게 막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수주 플로우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삼엔지는 아마 해외 수주 플로우를 보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아시아나 항공을 구매를 하셨대요. 일단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익률은 그래도 30%가 넘어가신대요. 오르면 행복하지만 항상 익절 타이밍을 맞추기가 또 어려우시다고 기준점을 세우는데 방법을 좀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시아나 항공. 대단하시네. 30% 이거 수익 내기 되게 어려웠던 그러니까요. 회사인데. 부러운데요. 네. 저는 이제 항공주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항공주 대한항공도 그렇고 네.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약간 이제 둘이 다르지만 결국은 합병할 거지만 대한항공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게 편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좀 생각 좀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좀 느리네. 네, 시간이 조금 네네. 적용되는데 걸리는 것 같네요. 네, 됐네요. 아이고. 대한항공의 차트죠? 네, 월봉 차트. 월봉 차트. 그러니까 뭐 혹시나 높아지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차트를 저는 못 봅니다. 차트는 차트 어떻게 보는지 모릅니다. 차트 안 보고도 잘할 수 있어요?
차트 그냥 그림이잖아요. 오. 네, 주가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왜냐면 네. 또 차트에 집중하는 네. 제 주변 지인 투자자들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차트 근데 보면서 이사님 잘하시면. 말씀하시는 게 더 맞겠죠. 더 전문. 아닙니다.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거고, 차트 잘 보셔서 수익률 좋으신 분은 또 뭐 그걸로 하시면 되니까.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고. 어쨌든 네. 근데 차트를 몰라도 잘할 수 있다에 대한 그 산 증인이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 그냥 차트 잘 못 본다고. 그러니까 차트를 자꾸 띄워드리는 건 그냥 주가가 어떻게 네. 움직였는지를 이게 보기가 편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인데 이제 아시아나항공 여쭤봤지만 대한항공과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지금 대한항공 시총이 10조거든요. 이제 10조.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 2007년도 이제 보시면은 이때 주가가 5만 원 넘은 51,800원. 2007년도 11월 말.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시아의 최대 허브 항공사. 맞아요. 글로벌리 재패하겠다. 저도 기억나요. 화물과 여행을 다 잡고 있고 중국인의 인바운드 수요를 다 흡수한다. 네. 이때 대한항공 이때 시총이 이때 7조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는 3만 원인데 11조 10조예요. 지금이 더 기업 가치가 높죠. 왜 그럴까요? 지금이 더 좋아서 그때보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의 수혜주로? 그건 네.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올해 주가는 좋았죠. 올해 40%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본 조달. 자본 조달. 네, 계속 증자를 한 이게 겁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회사가 재무 구조가 어려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가지고 회사를 이제 아무튼 디폴트는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덩치는 커진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 두산중공업 같다 의견이. 물론 항공주는 컨셉으로는 주가 계속 괜찮을 거예요. 네. 컨셉으로는. 근데 저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불편하다. 많은 걸 좀 반영한 거 아닌가. 이때 대한항공이 2007년도에 1조 넘게 냈거든요, 이익을. 네. 근데 대한항공이 내년에 잘 내도 5천억 내기 힘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물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동 수요가 있겠죠. 근데 2007년도는요. LCC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LCC들이 구조조정 됐지만 여전히 LCC들 또 금방 살아납니다. 좋아지면. 그래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네. LCC들 잘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보시는 네, 애프터 거네요? 코로나 이후에 되면 아무튼 생존하는 LCC들은 또 확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네. 왜냐면 지금 질문이 올라온 건 아닌데 그동안 LCC 그 적강공사 걱정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채팅창에서.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저가항공은 네. 코로나 때 좀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국내선, 제주도 노선이 되는 거고 완전히 코로나 종식되면 이런 또 대한항공 같이 국제선이 또 괜찮아요. 네. LCC는 또 좀 줄겠죠. 국내에 안 가실 거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해외 가실 거잖아요. 그 대부분의 분들은 네. 그럴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그리고 네. 또 대한항공은 또 그렇게 되면 또 화물이 그때 좀 줄 겁니다. 수요가. 오히려 지금은 화물 수요가 또 많아요. 네. 코로나 수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요.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네. 네. 최대한 심플하게 생각하자. 알겠습니다. 심플하게. 아까부터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우리 찐 부자님이 계신데요. 현대차에 대해서 전기 수소차 등 구조적 성장성을 보고 사셨대요. 근데 22층에 계신다고. 그리고 일단 현대차부터 할게요. SK이노베이션도 물어보셨는데 SK이노베이션도 찐 부자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일단 현대차부터 소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뭐 시총 40조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맞아요. 그 수소 전기차 현대차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신차들 잘 나오잖아요. 제네시스도 그렇고. 그쵸. 네네.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그럴까? 이제 이 질문 저도 많이 받는데 저도 고민이고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언제나 투자가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주가가 너무 달린 거예요. 작년에 주가가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현대차가. 네. 근데 이제 이때 올해 이익까지는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올해 이익 내는 걸로는 주가가 새로운 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대차가 내는 OP 마진이 한 5에서 7% 사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금융 부분 빼면은. 근데 글로벌리 OEM, 소위 말하는 자동차 회사들, 포드, GM이 마진이 너무 좋아요. 두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좋은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중요해요. 이런 우리가 삼성전자나 반도체나 자동차는 그러네요. 덩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현대기아차가 걔네들보다 더 섹시하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 좀, 예, 좀 매수세가 좀 없는 거라고 보고 있고 길게 보면 현대기아차 주가 저는 좀 좋게 봅니다. 길게 보면 괜찮다.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수소차 이런 거는 긴 모멘텀이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 뭐 내년에 5만 대 뭐 이렇게 4만 대, 5만 대 출시한다고 하지만 현대차가 1년에 400만 대 가까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미하다, 기업 가치에는. 알겠습니다. 네네. SK이노베이션도 여쭤보셨는데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데 2차 전지 중 저평가로 생각하고 사셨는데 갑자기 분할 이슈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이모티콘과 함께 현재 26층인데 어쩌시냐며 원금 오면 버려야 된다고 물어보시네요. 네? 얼마? 원금 오면 버려야 할지 추매해야 할지 우리가 그 네네. 물타기라고 하던가요? 아, 네, 네네. 그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저도 사실은 뭐 물적 분할 해가지고 그때 좀 안 좋았는데 좀 아쉬운 거죠.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이 결국에는 그겁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 말씀드린. 거기서 촉발되는 거예요. 네. 이제 왜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싫은 거죠.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은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시청자분이 투자 포인트가 네. 배터리 때문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떼낸다고 하니까 떼고 이제 어차피 상장을 해야 되니까 투자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불편함을 안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은 회사에 대해서 김현우님은요. 지주사가 정유사를 할인받는 것도 있겠지만 SK이노베이션이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분할 전엔 저평가 해소되기 힘들지 아니면 반등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배터리 산업의 미래 믿고 26만 원에 매수했는데 본전 오기 전이라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의 역사를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배터리 회사 LG화학이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들은 돈을 버는 걸 보여줬어요. LG화학이 주가가 달리기 시작한 게 2차 전지에서 수익성이 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달린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이노베이션은 캐파에 대한 확장은 지금 스케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부는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근데 지금 좀 캐파 대비 과도하게 된 이유는 이 물적 분할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사실 때 나 배터리 때문에 산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를 보고 사도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걸 보고 사라. 주가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그게 더 확실한 거죠. 물론 돈을 번 수 있겠죠. SK이노베이션도.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후발주자로서. 네. 네. 포인 덱스터님이랑요. 차승원님께서 하이브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BTS의 글로벌 약진, 방시혁 의장에 대한 신뢰로 매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매수를 쌓아가도 될지. 근데 이제 또 두 분 중에 한 분 질문이 그랬고 또 다른 분은 고점 대비 20%가 가까이 빠진 상태신가 봐요. 그래서 제2의 카카오가 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본인 생각이 틀렸는지. 네, 이런 맥락의 질문입니다. 하이브는 네. 이제 하이브 사셨을 때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사실 제가 하이브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조금 하이브에 대해서 좀 걱정했던 거는 너무 BTS의 원맨 이런 거거든요. 네. 게임으로 따지면 뭐 원게임의 리스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컸는데 하이브가 공모가를 회복하고 주가가 달린 이유는 네. 위버스라는 플랫폼 회사라는 인식을 준 거예요. 네, 그 위버스라는 BTS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가수로 하기에는 굉장히 큰 엄청난 이제 빅 아이템이지만 네. 아이템? 사람한테 아이템 한 표현 써가지고 그러네. 아무튼 엄청난 그룹이지만 네. 그런 어차피 BTS는 나중에 이제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가 멀티플을 많이 주는 이유는
지속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잘 만들었고 네이버 투자도 받고 여기서 돈을 버는 모습도 지금은 앞으로 보여줄 건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지금 뭐 시총이 10조가 넘잖아요. 네. 근데 올해 이제 1,000억대 이제 이익을 내는 회사니까 이런 멀티플이 정당화되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하이브가 위버스에서 제대로 돈을 버는 거를 확인하고 주가가 다시 달린다. 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하이브가 상반기는 이익이 그렇게 좀 나이스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높습니다. 막 3분기에 뭐 7, 800억, 4분기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주는 거 보여주면 내년도에 추정치가 확 이제 리저너블 한 거거든요. 내년에 한 4천억 번다. 그러면 지금 10조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브는 3분기 실적을 잘 봐야 된다. 실적을 제대로 내는지를. 실적 확인이 중요하다. 실적 확인을 좀 하시고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성리님께서 시청자분들 중에 성리님께서 이사님 어떻게 전 종목 다 아시냐고 대단하시다 그러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아는 만큼만 틀린 것도 많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해상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 한 잔 더 안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너무 달리시는 것 같아서 거의 시간이 다 된 거 아닌가요? 그 거의 시간 다 됐어요. 지금 한 두 개 정도까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현대해상 같은 섹터는 날아가는데 왜 요 놈만 오늘 제자리인지, 금리도 인상하고 회계 기준도 바뀌고 거기에 이익 전망도 좋은데 왜 제자리인지 속상하신가 봅니다. 이게 사실은 손해보험 회사들은 주가가 개별 이슈로 잘 움직이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상반기에 되게 이익을 잘 냈어요. 현대해상도 잘 냈는데 이제 사실은 하반기 이익은 좀 감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약해졌다고 보고 뭐 현대해상만 유독 주가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결국엔 손해보험 업황을 따라갈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손보주가 주가가 어려운 터널을 거치고 올해 이제 조금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금리 살짝 올라가고 뭐 그런 건데 결국엔 자동차 손해율이 좀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또 손해율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또 그런 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보주가 예전처럼 막 2017년도에 그때 내는 것처럼 막 현대해상이 4조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반토막 난 이유는 더 이상의 이익에 대한 어떤 개선세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자동차 손해율이 좀 안정되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씩 올라갔을 때 이 손해보험 회사들이 투자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내준다. 그러면 지나치게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은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고 손보주들 다 주식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쪽을 다들 지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일단은 그중에 현대중공업 지주,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신데 일단 조선 손실로 고민이시라는 수수님의 질문이 있었고 이 밖에도 조선 쪽 자체를 좀 여러 군데를 다 많이 질문을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살짝 아시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조선주 뭐 엄청 고민 많이 하죠. 저도 뭐 제가 옛날에 이제 라떼는 말이야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라떼 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라떼를 좀 좋아하는 이거 한번 편이라. 볼까요? 저도 이제 좀 시장이 좀 오래된 올드맨이어가지고 자 볼게요. 올드맨 좋아합니다. 월봉인가요? 네 월봉이고 이게 현대미포입니다. 지금 제대로 상장된 회사가 몇 개 없으니까 자 현대미포 보시면은 그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완전 빅사이클이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이것만 봐서 전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2007년도에 그때가 이제 중국의 제조 공장으로서의 중국이란 나라의 역할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혜를 한국이 그대로 다 입은 거예요. 이때 철강, 조선, 기계, 중국이 그냥 끊임없이 생산하는 거죠. 재고 쌓고 생산하고 완전 빅사이클.
다시는 오지 않을 재고 사이클. 언제 올 수도 있지만 단기간은 오기가 힘들 다시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네, 뭐 오면은 다시 오기 힘들지만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네. 네. 근데 이제 이때 보면은 이때 현대미포가 이때 시가총액이 거의 한 7, 8조까지 네. 거의 갑니다. 이때 주가 거의 20만 원까지 가거든요. 이때 현대미포가 수주를 거의 매일 100고동 울린다고 하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수주를 받을 때예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현대미포가 올해 50% 정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뭐 2조 하던 회사가 지금 3.5조까지 갔다가 지금 좀 횡보하고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제 수주 비즈니스는 결국엔 수주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논쟁이 엄청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미포, 그러니까 조선 사이클이 빅 사이클이 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아주 작은 소순한 사이클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 이후에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물량이 늘어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선사들이 소위 말하는 고객사들이 발주는 일부 낼 수 있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올해 너무 발주가 너무 땡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발주의 수주 사이클은 수주의 어떤 잔고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어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중이나 미포 같은 회사들이 2분기에 적자를 많이 냈지만 시장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적자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당장 돈이 아니고 2, 3년 후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수주 잔고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수주는 굉장히 좋아요. 하반기도 LNG 수주도 있을 거고 좋습니다. 근데 저는 내년 수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코로나가 일단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도 막 맞물려 네. 있고 실제 경기가 피크아웃 했다는 얘기도 많고 실제 경기가 계속 좋다. 네. 근데 과연 조선 어떤 이런 발주가 올해보다 더 좋을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올해 상반기 너무 좋았고 하반기에 LNG 나올 거 다 나오고 내년에 상반기에 만약에 발주 공백이 된다. 수주가 약간 좀 약간의 소강 상태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를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선 자체에 대해서 수주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뭐 조그만 사이클은 있을 수 있지만 빅 사이클은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조선 이제 애널리스트 좀 뭐 친한 분들은 빅 사이클일 수도 있다. 근데 뭐 네, 저희는 이렇게, 일단 네. 지금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네. 조선주는 뭐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뭐 현대중공업 IPO 했는데 현대중공업 IPO는 성공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5조 대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당연이라는 거는 뭐 있을 수 없지만 주식시장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뒤에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했어요. 6개월씩 락업은 걸지 말자. 주변 매니저들한테. 이제 기관들은 락업을 걸고 들어오는데. 네, 락업이 뭐예요? 락업은 이제 그 한국말로 풀어주세요. 약간 이제 매각 제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현대중공업을 IPO로 들어갔어요. 네. 6개월 정도는 내가 안 팔겠다를 그 거는 기간 겁니다. 동안 매각 못 제한을 팔게. 거는 거를 락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럴수록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받자마자 나 당일날 팔게 하는 사람보다는 이 회사 내가 6개월 동안은 내가 장기 투자, 6개월이 장기 투자는 아닌데 보통 이제 6개월이 최대 맥스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팔게 하는 분한테 물량을 더 주는 거죠. 네. 네. 근데 만약에 6개월 후에 근데 6개월이면 지금 9월이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년 초에 생각보다 수주가 전망이 어두워져 갑자기. 그러면 이제 팔지도 못하고.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조선 좋게 보는 분들은 뭔 소리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까지 짚어봤고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또 언제 이런 시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걸 제가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들 반응은 아주 좋거든요. 이제는. 좋은가요? 한 10분 팬이 정도 들어오셨나요? 됐다고 10분 정도 들어오셨나요? 지금 3,000명 넘게 계속 함께 해주고 그래요? 계십니다. 네.